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아름답고 조경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5강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일본의 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조경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한국과 중국 마찬가지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일본의 정원 양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스카 시대, 즉 비조 시대부터 마지막 명치 시대, 메이지 시대까지 해서 우리 일본의 조경 양식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조경 양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조경 양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각 시대별 대표하는 조경 양식이 있습니다. 조경 양식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카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천식이다. 그 다음에 평화시대에서는 침전식이다. 이러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양식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학습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경입니다. 먼저 특징이 나오죠.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중국 조경은 대비의 미를 즐겨 사용했다. 사회주의 자연풍경식이란 말을 했었어요. 일본은요. 기교와 그죠? 관상 가치가 뛰어난 인공적인 기교, 인공적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조경을요. 어떤 예술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스러운 멋은 떨어져요. 솔직히 일본이. 근데 인위적인 인공 요소를 많이 씀으로써 어떤 인위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는 이런 조경 양식. 그러면서도 축경식. 이게 일본 정원의 특징인데 나라별로 보겠습니다. 우리 비조 시대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국과 마찬가지로 각 시대별로 좀 중요한 시대가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비조 시대 때부터 아스카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평안 시대로 갈 거고요. 평안 시대. 물론 중간에 나량 시대라고 있는데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경이라고 할 게 이렇게 기억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평안 시대. 그래서 해이안 시대. 그리고 이제 겸창 시대로 갈 거예요. 겸창 시대. 그래서 겸창 시대에서는 이제 가마쿠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실정 시대로 갈 겁니다. 중세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정 시대. 자, 여기서는 이제 무로마치 시대가 되겠죠. 무로마치 시대. 자, 도산 시대. 모모야마 시대가 되는데 중요해요. 모모야마 시대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호 시대가 도래를 하고요. 에도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에도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치 시대가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메이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각 시대별로 어떤 정원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보게 되면, 자, 비조 시대, 아스카 시대에서는 자, 임천식이에요. 임천식. 임천식 뭘까요? 숲과 개천이 주가 되는 임천이에요. 말 그대로. 임천이 주가 되는 이러한 조경 양식 비조 시대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평안 시대 때는요. 임천식도 임천식이지만 임천식과 더불어서 침전식이라는 양식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침전 중심의 정원 양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겸창 시대 때 가면서 회유 임천식이라는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임천식과 회유 임천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얘네들은 앞에 회유라는 말이 들어갔죠? 회유. 그래서 임천을 거닐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실정시대 때, 무로마치 시대 때 고산수식이라는 정원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도산시대입니다. 모모야마 시대 때, 이때는 자, 다정식, 다실 중심의 다정식 양식이 나오게 되겠고, 강호시대 때 회유식 또는 뭐 지천 임천식 또는 뭐 회유 임천식, 자, 이런 정원 양식 같은 말이에요. 회유식, 지천 임천식, 회유 임천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강호 시대 때의 이 회유식이라든가 이런 지천 임천식 이런 정원 양식은 요 임천식에다가 다정 양식을 합쳐 놓은 양식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요 명치 시대 때 뭐가 나와요? 메이지 시대죠. 그죠? 요때 나오게 되는 게 축경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자, 각 시대별로 중요한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둘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1번. 실정시대가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시대가 요 도산시대. 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자주 다뤄졌던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평안시대, 동삼조전 여기서 나오게 되겠고, 아까 우리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귤준망이라는 인물, 작전기라는 책자, 그리고 네 번째 노자공, 우리 6세기 때 노자공이 활약한 시대, 그죠? 우리 비조시대, 아스카시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요. 크게 요거는 3번과 6번 겸창시대와 강호시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치시대의 축경식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뭐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 비조시대 때는 뭐 6세기, 우리가 고대 국가로 보시면 되는 거죠. 6세기. 그 다음에 평안시대 때는 뭐 8에서 11세기. 겸창시대는 11에서 13세기. 실정시대는 13에서 15세기. 그 다음에 도산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인데 주로 이제 16세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호시대에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고, 명치시대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18세기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어떤 정원 양식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내용 나가면서 그 특징이라든가 여기 각 시대별로 대표하는 어떤 조경,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양식, 유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비조 시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스카 시대죠. 6세기. 자, 임천식. 그죠? 임과 천이 주가 되는 임천식. 자, 이때 활동한 인물. 자, 노자공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노자공이 활동한 시기는 6세기 비조 시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수미상과 오교를 만들었다는 자,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 어디에? 일본 서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노자공은요, 아직까지도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아직까지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선사상, 그 다음에 불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미상과 오교, 불교. 평안시대로 갑니다. 자, 임천식과 침전식이죠. 자, 여기서 침전조 양식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동삼조전. 일본의 평안시대 때 침전조 양식 뭐가 있느냐? 그러면 동삼조전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요. 요거는 생략. 조이궁의 원지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평안시대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노래합니까? 겸창시대가 노래하죠. 가마쿠라 시대, 겸창시대. 자,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식 정원 양식, 자, 회유임천식 있었고 고산수식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유임천식이 어느 시대? 겸창시대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겸창시대 때 회유임천식 12, 13세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겸창시대 때는 정원 양식이 회유임천식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외우실 게 많으니까 뺄 건 빼겠습니다. 자, 실정시대로 갑니다. 중요하다라고 했죠. 고산수식. 그래서 고산수식 정원의 특징은 자, 계속 나왔어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 대신에 뭐를 사용했나? 왕모래를 깔았다. 모래를 깔아서 이거는 냇물이야. 그런데 모래만 쫙 깔아 놓으니까 냇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기로다가 쫙 그렇게 갈기로다가 쭉 이렇게 갈기 자국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게 물결이야. 이렇게 관상을 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랬죠, 제가. 일본은요, 인위적인 인공 요소를 많이 쓰고,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멋은 떨어지지만 예술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산수식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도산시대 때 다정식인데요. 다도 중심에, 다실 중심에, 차문화 중심에 이런 정원 양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다정식은요. 다실 주변 위주로 정원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실 주변에 정원을 꾸미게 되고 그 당시에는 그 다실 중심의 정원, 다정 양식이 가장 성행했던 자, 이러한 식이다. 그래서 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도를 즐기기 위한 소정원, 다실 주변의 정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석등과 수습은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석등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돌로 만든 등. 수습은 수습은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은은 돌을 갖다 이렇게 짜가지고 안에 이렇게 파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막 채웁니다. 이러한 양식이 나오게 된 시기가 도산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도를 즐기기 위한 정원, 석등과 수습은 그리고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강호시대죠. 회유식 이렇게 같은 말이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임천식과 다정식이 합쳐진 형태가 이게 지천 임천식 또는 회유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 자, 축경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실정시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고산수식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산수식이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축산과 또 평정으로 다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 14세기의 정원 양식과 15세기의 정원 양식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정원 양식과 핵심 내용을 좀 체크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세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조 시대입니다. 아스카 시대 6세기라고 했죠. 자, 기록에 보게 되면 일본 서기에 백제 사람, 백제 유민 노자공이 일본 궁실 남쪽 정원에 수미산과 오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때 일본에 어떤 조경을 전파해 준 인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미산과 오교 어디에서 유래한 여기 이 수미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교예요. 불교에서 유래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안시대죠. 평안시대, 해이안시대 8에서 11세기가 되겠고 평안시대 때는 침전 이렇게 갈게요. 침전조 양식 동삼조전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침전조 양식 동삼조전 그리고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 귤준망의 작정기 조선시대 강희안의 양화소록 명나라 때 개성의 원야 일본 평안시대 때 귤준망의 작정기 그래서 일본 최초의 조경지침서 그래서 시대별로 같이 묶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지를 만드는 법, 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에 있는 연못 만드는 법, 쉽게 이야기하면 연못, 지형 취급하는 방법, 입석, 의장법, 의장법은 가리다.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수법이에요. 가리는 수법.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는, 의장하는 이런 수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귤준망의 작전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작전기 기억해 주시고, 자, 겸창시대, 자, 12에서 13세기로 가겠죠.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라고도 하고요. 이때 활동한 인물 또 나오게 되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겸창시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겸창시대 때 우리 그 몽창국사라는 이러한 대사가 이제 활동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 중요하지는 않아요. 겸창시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정시대로 가겠습니다. 실정시대. 겸창 다음에 실정이죠. 13세기에서 15세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고산수식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좀 특징이었고, 자, 축산고산수와 평정고산수. 이거 중요한 거죠. 지금 별표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자, 중요합니다. 자, 축산고산수와 평정고산수. 축산고산수는 몇 세기입니까? 먼저 14세기로 되어 있고, 그렇죠? 빨간색으로 갈까요? 14세기. 자, 평정고산수식은 15세기로 들어갑니다. 자, 14세기, 15세기. 당연히 축산고산수가 빨라요. 그럼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나무를 다듬어 산봉오리야. 나무를 다듬어서, 자, 너는 산봉오리야. 지금부터 산봉오리. 산봉오리. 바위를 세워서, 자, 지금부터 너는 폭포야. 이렇게 본 거죠. 모래를 깔았어요. 자, 지금부터 너는 냇물이야.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축산고산수식에서는 자, 먼저 나무를 다듬었어. 자, 나무는 뭐다? 산봉오리야. 바위를 세웠습니다. 바위를 세우고 바위는 지금부터 너는 폭포야. 자, 모래를 깔았습니다. 자, 모래를 깔아놓고 이제부터 너는 냇물이야. 이렇게 관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관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5세기로 가볼까요? 15세기 가보게 되면 바위를 세워서 이번에는 자,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야? 섬이야. 섬이야. 자, 모래를 깔았어요. 자, 너는 지금부터 뭐야? 바다야. 조금 다르죠. 축산고산수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 평정고산수식에서는 봤을 때 자, 바위는 자, 뭐다? 섬이다. 자, 모래는 뭐다? 바닷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가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나무 빠졌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평정고산수식에서는 자, 나무를 쓰지 않아요. 자,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자, 식물재료를 이렇게 식물재료를 나무를 포함한 식물재료를 쓰지 않았다. 나무를 포함한 식물재료를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축산고산식에서 대표적인 어떤 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뭐가 있냐면 대선원과 금각사, 은각사. 이것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대선원, 금각사, 은각사. 요거 축산고산수, 대선원, 금각사, 은각사. 자, 평정고산수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 기억할게요. 용안사정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일본 주경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산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도산시대에서는 모모야마 시대, 16세기가 주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정리한 대로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도산시대 때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석등과 수습은 등장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등과 수습은 등장했다. 그리고 뭐를 중심으로? 그쵸? 다실 중심으로. 그래서 다실 주변, 다실과 주변 공간을 조화시킨 다정식인데 가끔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차나무를 재배하는 실용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다정식에서는 나무 재배하는 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차나무를 재배하는 시령원과는 관련이 없다. 요거 다정 양식은 차나무 재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호시대 우리 원주파 임천식인데 이렇게만 정리할까요? 임천식 플러스 다정식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강호시대 때는 임천식 플러스 다정식, 그래서 회유식, 지천 임천식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치시대 때 무슨 양식일까요? 명치시대 때 축경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본 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정원도요, 핵심 체크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핵심 체크. 일본의 정원은요, 축산고산수, 평정고산수 14세기, 15세기 우리 무로마치 시대, 실정시대 때인데, 바위는 폭포, 모래는 냇물, 다듬은 수목은 산봉우리. 이게 축산고산수. 대선원과 금각사, 은각사. 그죠? 이게 대선원, 금각사, 은각사.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 15세기 갑니다. 후에 수목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나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평정고산수는 15세기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왔습니까? 용환사 정원이 나왔었죠. 용환사. 그래서 이 고산수식을 문제 낼 때는요, 박스를 딱 치고, 자,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일본의 조경양식은, 또는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조경양식은 어느 시대 때인 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핵심 체크사항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적중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단원 정리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교재 63번 찾아주시고, 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원 양식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것은, 자, 다정식, 회화 풍경식, 고산수식, 축산고산수식. 다정식 우리 언제예요? 16세기, 15세기, 16세기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회화 풍경식, 일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얘는 아니야. 고산수식, 14세기, 15세기. 축산고산수, 그쵸? 이거 14세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의 정원 양식이 아닌 것은 회화 풍경식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원에서 헤이안 시대, 평안 시대 때네요. 그쵸? 헤이안 시대, 평안 시대 때. 자, 침전조 양식. 아이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보이네. 동삼조전.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 평안 시대 때의 침전조 양식, 그러면 동삼조전. 우리 아까 용환사 어디였습니까? 용환사. 우리 평정고산수였고, 대선원. 우리 축산고산수 시기였습니다. 자, 66번. 다음 보기의 정원수법은 무엇인가? 자, 14세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구성. 부지가 협소해요. 돌 이용이 증가되었고, 대선원. 그리고 같이 좀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금각사, 은각사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14세기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여기 14세기.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14세기는 쭉쭉쭉 어디? 요거네요. 그죠? 축산, 고산수식. 그렇죠? 15세기는 평정고산수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쉽죠? 일본이 문제가 일본 조경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요 최근에 우리 조경사, 특히 동양 조경사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조경이에요. 특히 조선시대. 아까는 제가 별서만 가지고 들어갔지만 좀 더 깊게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약간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정도의 수준되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다 같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나가시면 되니까 내용이 그게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또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67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정원수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5세기입니다. 15세기 후반. 자, 수목을 완전히 배제를 했다. 그쵸. 아까 축산고산수식은 나무를 막 다듬어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를 완전히 배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극도의 추상적인 구성. 또 하나 더 뭐가 있었습니까? 용안사. 그죠? 용안사.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시니까 용안사까지 해서 요거는 뭐겠습니까? 그쵸? 평정고산수. 평정고산수. 이게 답이 되겠죠. 6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1문의 축산고산수 수법이 아닌 것은 축산고산수와 평정고산수인데 왕모래를 깔아서 냇물을 상징하였다. 그래서 모래를 깔아서 갈퀴 자국을 만들어서 냇물을 상징했어요. 낮게 솟아 잔잔히 흐르는 분수를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 동양주경 이야기하는데 뭐 분수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오답이에요. 분수는 동양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답이에요. 바위를 세워서 폭포를 상징하였고 나무를 다듬어서 산봉우리를 상징하였다. 14세기 축산고산수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69번으로 갑니다. 다음 축산고산수 정원의 추상적 구성의 내용 중 그 소재와 상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축산고산수예요. 아까 여기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죠. 물은 뭐예요? 물은 바다입니까? 물은 뭐예요? 냇물을 상징했죠.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는 냇물이야. 축산고산수니까.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요. 가끔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제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가 아니라 왕모래가 냇물이고 바위가 폭포고 다듬은 수목이 산봉우리고 이게 맞는 내용이죠. 물과 바다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해야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71번 가볼까요? 자, 16세기 이후, 16세기면 어때요? 우리 다정양식이고, 이런 임천식, 정원양식의 다정양식을, 그러면, 정리해볼까? 우리가 다정양식은 도산시대였고, 도산시대는 다정식이었어. 그쵸? 그러면 도산시대는 16세기였어. 이 이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산시대 다음에가 뭐예요? 강호시대가 도래를 하잖아요. 그죠? 강호시대가 도래를 하죠. 그러면 이때 16세기 이후 임천식 정원 양식에다가 다정식 양식을 가미했대요. 맞네. 강호시대 때 임천식과 다정식을 합친 게 있었지. 그죠? 뭐예요? 짝짝 몇 개? 회유 임천식? 평정고산식? 아니죠. 4번에 회유식 또는 지천 임천식. 임천식.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원주파, 임천식. 이렇게 이제 강호시대 때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가볼까요? 일본의 16세기 정원 요소로 석등과 수수분 따위가 주요하게 자리 잡게 된 양식. 자, 석등과 수수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던 곳이었죠. 그죠?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전에 정리했던 거죠? 요거는 16세기. 그러면 이때는 다정식,
다실 중심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석등과 수수분이라는 게 등장하고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쭉쭉쭉 보면 여기 4번에 그죠? 16세기 정원 양식은 다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거의 이제 다 풀었네요. 자, 76번 봅니다. 일본의 정원 양식인 다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다정 양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주로 평지의 노지형으로 형성된다. 디딤돌, 석등, 세심석 등이 배치되었다. 자, 여기서 좀 처음 나오네요. 이 세심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뭐 디딤돌은 뭐 아실 거고 뭐 석등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심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을 씻는 돌이에요, 돌. 이게 이제 일본에서만 세심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경에서도 세심석이라는 말이 이제 가끔 나오게 돼요. 특히 조선시대 때 나오게 되는데 마음을 씻는 돌, 마음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씻는다. 그런데 돌로다가 어떻게 마음을 씻어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만지면서 돌을 쓰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돌, 이게 세심석입니다. 그래서 다정양식에서는 석등, 디딤돌, 수수분, 세심석 다 나와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맞고요. 왜? 다정양식이니까, 다실 중심이니까. 차나무를 재배하는 실용원이다.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차나무를 재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뭐와 발달했다? 다실 중심, 다도와 함께 발달되었다. 정리해보면 일본의 다정 양식은 평지의 노지형으로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디딤돌, 석등, 세심석이 배치되었다. 그 다음에 다도, 다실 중심의 정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갑니다. 일본 정원의 특징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관상적 가치와 실용성이 강하게 부각된다. 자,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정원은 인공적인 기교를 많이 부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네요. 그죠? 관상적 가치 맞습니다. 실용성 맞습니다. 그죠? 실용성은 또 착각했네요. 관상적 가치와 실용성이 강하게 보여다. 관상적 가치는 맞아요. 이건 맞고 나머지 문제를 보다 보니까 맞고 실용성이 강하게 부각되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어떤 그 인공 재료를 이용하면서 어떤 시각적인 가치, 어떤 예술성은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용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일본 정원은. 자, 두 번째, 돌, 나무의 섬세한 사용으로 정신 세계를 상징화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극도의 이거를 정리해 보면 극도의 추상성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도의 인공적인 기교를 중요시했다. 기교를 중요시했다. 그렇죠. 이게 일본 정원의 특징이에요. 인공적인 기교. 자연적인 멋이 떨어. 이게 한마디로 일본 정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 자연 소재를 많이 쓰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재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이러한 소재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멋은 떨어지지 않지만 시각적 예술성은 높다. 이 말은 요거랑 같이 일본의 요 말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관상적 가치가 높다. 시각적 예술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었는데 요 실용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일본 정원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예상 문제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좀 일본 조경이 우리 한국, 중국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는데 가끔 출제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각 나라의 어떤 정원 양식 요게 이제 가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우리 도산시대 때 뭐 석등과 수수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축산고선식에서는 뭐 대선원이라든가 금각사, 은각사 그 다음에 15세기 평정고선식에서는 뭐 용환사 정원이라든가 뭐 이러한 특징들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고 비중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중국, 일본의 순서가 되겠고, 자, 오늘 여기 일본까지 하게 되면 동양의 조경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 서양 조경, 고대 이집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미국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